안녕하세요. 도심복합사업 고온산서측 추진위원장 김은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감정평가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소유주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의 각 위원장님들께서도 응원차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구지정 동의호 달성을 앞두고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봄 기온이 새록새록한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운산서측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3가지 순서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1부는 대화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신길 2구역 실제 감정평가 내용 공유입니다. 2부는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 소개와 고운산서측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화 감정평가법인의 전문가분을 모셔 감정평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감정평가법인은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전국 단위의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신길 2구역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강무진 이사님을 모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강무진 평가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4일에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셨죠. 예정지구 지정. 그리고 이제 저희 본지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이제 본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이 단계에서 아마도 고민거리도 많으시고 또 걱정거리도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새 집을 지어서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집이 중개자산 가치가 얼마나 평가될지, 그리고 또 이제 부담이 얼마로 올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타 구역 조합원으로서 20년 동안 조합원으로 있다가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입주한 지 7년 차예요. 7년 차고, 제가 지금 97년도에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이죠. 부동산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째 이 정비사업 쪽 그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구역이나 어느 조합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건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잘 가고 다 잘 입주합니다. 입주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사실은 그런 고민거리라든가 걱정거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조합원님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관심사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시인공주택 복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내 집이, 내 자산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특히 저희 도시인공주택 복합 사업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로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제 17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기준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재개발 추정분담금 산정 검증위원이라든가 각 지자체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신길 2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부상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소유자분들께 다 통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 이게 감정평가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실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감정평가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
관한 거고, 또 저희 도심공원택복합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감정평가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대입되는 게 단독주택하고 빌라 연립파세대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가격 정도 수준, 그게 굉장히 좀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 유형별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저희 감정평가가 도심공원택복합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확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 좋은데 도대체 얼마로 평가해 줄 건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장할 건데 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잠깐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저희 법인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논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로 평가될 것인지, 또 옆집은 얼마인데 난 얼마인지, 이런 논란거리들, 이거는 당사자들 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평가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너네가 한번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봐라 라는 게 저희 감정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저희 사업에서 그런 어떤 논란을 해결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어떻게 보면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특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공특법에서는 또 수용에 의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적인 감정평가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정한 게 없으면 감정평가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희 앞에 있는 관련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준적인 거, 원칙적인 것만 정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각각 토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빌라 다세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가격 형성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어떻게 가격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실 이 앞에 있는 관련 법령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감정평가사의 역량, 재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보상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추천제도를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법을 이해하는데, 저희 사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개, 평가 목적, 무엇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평가 대상, 뭐를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가격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이 세 가지가 결정돼야지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당연히 공특법, 토지보상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보상, 평가 목적인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특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물건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현물보상분하고 현금보상, 시설보상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은 것들은 원래 건축물내장에 원래 놓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일러실이라든가 그러죠. 우리가 일명 냈다고 하잖아요. 달아낸다고 하는 것들, 그죠? 보일러실, 계단,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옥상에 옥탑방, 그리고 또 창고, 밖으로 나가면 우물, 하다못해 수도, 담장, 나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 외의 것, 그리고 대장, 저희 건축물대장상에 놓여 있는 거는 현물보상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의 것은 현금보상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저희 보상에서는 뭐냐면 가격 시점입니다. 왜 가격 시점이 중요하냐면 부동산 가격은 바뀌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죠? 일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아니겠습니까? 불패 신화.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뭐 여러 차례에 걸친 그 LH에서 그 어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추정문단가면 저희 그 추정 종전자산가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기준 시점은, 법에서 정한 기준 시점은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협의 성립 당시예요. 협의 성립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본지구 지정되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나죠? 그죠? 그리고 기초지사 들어가죠? 감정평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LH에서 설명한 설명회 자료에 보면 저희 종전자산 금액을 추정을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했냐면, 잘 보시면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2029년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가격 수준, 지금 이렇게 그 거론되는 가격 수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그렇게 민감해야 할 필요가 없으시다. 3, 4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가격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조합원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희 단독 혹은 상가주택하고 빌라 1, 2 다세대의 평가 방법하고 그에 따른 가격 수준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예,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오해다. 그래서 그 오해를 오늘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 단독이나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빌라, 연립,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 이거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감정평가법에서 어떻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냐면, 깔고 있는 땅, 그죠? 토지 가격을 평가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 가격을 별도로 평가해서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어요.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1, 2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 때 뭐 예를 들어 33평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가 33평 아파트가 땅이 몇 평이야? 땅이 어디에 있어? 이런 걸 보고 살진 않잖아요? 그죠? 33평이면 보통 뭘 기준으로 사냐? 몇 층이야? 향은 뭐야? 주로 이걸 보고 사지 땅이 어디에 있어? 몇 평이야? 이걸 보고 사진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33평 아파트의 가격 15억, 여기에는 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토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개념으로 평가를 해요. 저희 평가할 때도. 그래서 집합건물, 빌라, 연립, 다세대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지 않고요. 일체로 해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가 발생을 해요. 특히 단독이나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빌라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세 보상이다. 그죠? 근데 단독이나 상가주택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토지는. 그러면 공시지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시세보다 낮죠?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때문에 공시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 과세표준액 매기기 위해서 있는 거다 보니까 세금 매기려고 하는 과세표준액이 시세대로 하면은 저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지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낮은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시세 기준에서 평가하는 반면 이쪽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니까 가격의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쪽은 낮게 평가가 되고 이쪽은 높게 평가가 된다. 이런 오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저희 같은 사업장에 가면
대부분 요 가지신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시고 동의서를 냈을 때 조금 주저주저 하세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런데 밑에 써 있잖아요. 이건 정말 오해다. 그래서 제가 이 오해를 왜 오해인지를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지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토지부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평가해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 수정 요인 비교를 하고 그밖에 뭘 하게 되어 있냐면 뒤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있죠.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 이 그 밖에 요인 보정의 의미가 뭐냐면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그 시세 차이만큼은 보정을 해라. 그게 바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근데 시세가 얼마다? 200이다. 그럼 100분의 200 해서 얼마? 2. 2를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를 들면 이렇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의 시세를 보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 손 치면 표준지 공시지가 1000만 원에 쭉쭉쭉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느냐, 표준지 공시지가대로 평가가 되느냐,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공시지가가 1000인데 시세가 2000이에요. 그럼 1000분의 2000에서 2.0. 2.0을 그 밖의 요인으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1000만 원에 그 밖의 요인 2.0 곱해지니까 1000 곱하기 2 해서 어떻게? 2000만 원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때문에? 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2천만 원, 2천만 원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 예, 시세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보상할 때에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가사례라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보상법에는 토지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만 잘 하면 얼마든지 시세 혹은 시세 이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어려운 발걸음 하셨잖아요. 요 정도는 알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구역이에요. 구역계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리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혹시 오신 분 중에 구역계에서 빠진 분이 계시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다 보니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 구역이죠. 그죠? 비슷하죠? 이 구역 내에 보시면 이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방울방울 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색.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저희 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포인트예요. 저게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여기에 보면 요 파란 것들이 있죠. 파란 거. 요 파란 게 실거래사례. 그래서 물론 저희가 나중에 정식감정 평가할 때에는 구역 내의 사례는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보상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가 있냐면 개발이익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라고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해 사업으로 인한 구역 내 개발이익은 배제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외에 밖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뭐 재개발을 진행한다거나 이쪽에 저희 도시정비용 여기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식 가격 평가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사례는 잘 안 쓰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네모 박스를 한번 크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다. 그죠? 요게 표준지예요. 요게
표준지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실거래 사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로변에 있는 것들을 평가할 때에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요 거래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 예, 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따금씩 보면 이 구역 내에는 저희 구역 내에는 뭐 거래라든가 기타 등등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가족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저희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요것도 거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무조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거래 사례를 적용을 하려면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게 적정한 사례냐 아니냐, 어떤 특별한 사정, 낮게 혹은 높게 거래될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냐 아니냐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판단해서 아 얘는 조금 뭔가 가격 수준 이상해, 너무 낮아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례 구역을 계속 확대를 해서 적정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예, 어떤 적정한 시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례를 찾고 찾아서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한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건물이에요. 저희 이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에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건물 가격은 저희 토지부상법에서는 원가법을 적용. 원가법이 뭐냐면 이게 지을 때 얼마야?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 그게 제조달 원가예요. 그죠? 그게 100이에요. 100. 지금 새로 신축 건물이 100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짓고 지금 20년 동안 썼어요. 거의 내용연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물을 지어서 무너질 때까지의 그 기간,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그게 40년이라고 하면 40년이면 무너지는데 지금 20년을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격은 얼마? 반이죠. 그래서 지금 신축을 지을 때 100이라고 하면 감가된 거, 지금까지 사용한 게 반이다. 그럼 그 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요것도 보시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건물 가격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보시면 뭐 너무 낮게 평가되는 뭐 연화조 같은 경우에 저희 벽돌조 있잖아요. 연화조 같은 경우에 보통 40년, 45년 내용물을 보면 거의 35년, 40년 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그럼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을 그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건물은 정말 의외로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높게 평가가 돼요. 높게가 평가가 돼서 뒤에 보시면 40년 가는 건물인데 20년 전에 신축을 했다고 보세요. 20년 전에 신축인데 100평을 지었어요. 20년 전이면 그때 뭐 한 뭐 200만 원, 250만 원 했겠죠. 신축 단가가. 그죠? 그러면 2억 들여서 지었단 말입니다. 20년 지난 지금의 평가를 한다. 그러면 2억 들인 거예요. 반 쓰고 반 남았으니까 2억에 반, 1억.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이 가격 제조단가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 지을 때 단가 200만 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건물을 신축할 때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들 것인가. 지금은 얼마예요? 보통 다가구 이런 거 지으려면 단독 보통 600만 원, 700만 원 하잖아요. 평당. 그죠? 그러면 600만 원으로 보면 이 50% 나오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적용단가.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00평 하면 3억 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에서는 20년 전에 지은 신축 가격보다도 지금 반 남은 가격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도요.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제조단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얼마 드느냐 이 제조단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충분히 건물도 시세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당구장 표시 요 부분이 저희 재개발 사업하고
저희 도심공원대 복합사업하고의 다른 부분이에요. 일반 재개발 사업에서는 저희 도시정법에 나와 있어요. 면적은 뭘 기준으로 해라? 건축물 대장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달하는 게 있더라도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는 달하는 것들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도심공원대 복합사업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있건 없건 눈에 띄기만 하면 보상 대상이 된다. 그게 계단이건 옥탑이건 보일러실이건 수목이건 다 보상 대상이에요. 다만 이거는 저희 나중에 아파트 받을 때 들어가는 그 현물 보상 거기에서는 제외되고 현금 보상 대상이에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조합원 때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저희 사업계획 승인 나고 나면 기초조사라는 걸 해요. 이게 지작물 조사라고 하거든요. LH에서 용역업체를 써서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재려면 계단 밑에 보일러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조서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여드려야죠. 그죠? 보여드려야지 하나라도 더 이게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어쨌건 간에 금액이 얼마가 됐건 조금이라도 더 받으셔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사업에 반대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감정이 있으시더라도 기초조사 하실 때에는 꼭 응하세요. 이거 본인 손해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거죠. 구분 건물 저희 연립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라는 건 똑같아요. 거래 사례를 선정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 형성 요인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구역 내에 있는 빌라 다세대 거래 사례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토지 평가하듯이 이상 사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다 배제를 하고 그 중에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것만 저희가 산정을 하고요. 만약 구역 내나 혹은 인근에 적정한 사례가 없으면 계속 사례를 이쪽 밑에까지, 이쪽 밑에 무학재 그쪽에 가면 재개발구역 내에 높게 거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도 끌고 와서 가격을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마무리했던 도심공원대 복합지구 실제 평가된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집합건물이랑 다 똑같은 집합건물이 아니죠. 빌라 다세대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혹은 노후도 언제 지었냐, 지은 지 얼마 됐냐, 그리고 또 규모 크냐 작냐, 그리고 똑같은 건물 면적이더라도 대지 지분이 높냐 낮냐,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물건별, 위치별, 노후도별, 규모별 이걸 다 반영을 해서 가격 균형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도시인공원대 복합사업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저희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예정지구 됐으니까 좀 있으면 지구지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나고 사업계획 승인 나면 바로 기초조사 들어갑니다. 지작물 조사. 지작물 조사 들어갈 때 잘 보여드려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과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라는 거를 LH가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할 거예요. 우편으로. 토지조서 그리고 지작물 조서를 통지를 할 건데 이 조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LH가 뭐라고 하냐면 조서에는 확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보내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게 조그맣게 써놨을 거예요. 아마 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얘기해라 라고 밑에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만약 이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점을 얘기를 안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조서에는 확정력이라고 생겨요.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책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중에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 토지가 지목이 대예요. 면적이 100인데 그게 이상하게 쪼개져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전체가 100인데 80만 대지로 오고 나머지 20은 뭘로? 도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도로로 LH가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황 측량을 했든지 뭘 했든지 어쨌건 LH에서는 100 중에 20은 도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 도로로 온 20에 대해서는 평가사는 이 조서를 작성할 권한은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못 바꿔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도로다라고 오면 저희는 도로로 평가를 해야 돼요. 도로를 평가를 해야 되고, 도로는 토지보상법상 어떻게 평가하게끔 돼 있냐?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3분의 1. 엄청난 손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서, 토지조서나 물권조서가 왔을 때에는 그 정확한,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할 건데요. 감정평가가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보상 협의를 하겠죠. 근데 요게 또 특이한 거예요. 저희 공무원택특별법에서는 일반 저희 수용으로 인한 보상 사업에서는 만약에 평가 금액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러면 재결 갈 수도 있고요.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고칠 수가 있고. 근데 저희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현물 보상에서 현금 보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가할 때 굉장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평가를 낮게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이 부분, 최초 보상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역량을 가진 평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 수용재결 뒤에 단계 있는데요. 이 수용재결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안 받으신, 현금으로 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어쨌건 저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이게 재개발에서의 관리처분 방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저희 수용법에 의한 보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보상가 최초, 그것도 최초 보상가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저희 도시공원택복합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실 거니까, 이게 짬뽕이죠. 용어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합이라고. 짬뽕이에요. 뭐뭐의 짬뽕? 정비사업에서의 재개발하고 저희 LH가 그동안 해왔던 수용, 전면 수용, 그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방식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의 장점, 뭐예요? 현물 분양이죠. 현물로 받을 수,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장점. 그리고 택지 개발 방식에서의 장점. 공공이 한다는 거. 공공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장점, 단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장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안에 계신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저건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점만 실질적으로 다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말 개발이익을 완전히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현실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구조의 전반적인 거를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파악한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성 분석, 이 사업성 분석 틀에서 여러분들의 보상가를 최대한 높이고 여러분들의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감정평가,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뭐 그냥 평가해놓고 그냥 딱 뜨는 이런 거에 이제 국한되면 안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당연히 대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 시행자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또 평가사는 세 분이 하는데 다 목적이 다르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무작정, 옛날에 무작정 했어요. 평가서 던져놓고 뭐 해외로 한 달 동안 튀어버리고 이런 거 이제 안 통해요. 설득시켜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히 뭐 보상가를 높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 분담금을 조금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상 가격은 높이고 여러분들의 분양 가격은 낮추고, 그죠?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양 가격은 뭐랑 연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거랑 연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높아지면 이것도 높아질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높아지는 거를 막고 요 분양 가격을 낮추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낮출 수가 없어요. LH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해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만큼, 공부하시는 것만큼, 이해하시는 것만큼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쨌건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상가 높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분양가를 낮게, 그죠? 분양가를 낮게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냐? 우리 공공재 투표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결국은 총 사업비 뭡니까? 당해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보상금, 물론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나중에 물건 값을 대신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또 건축공사비 등 이게 총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이 총 사업비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이 같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고요.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의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은 총 사업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현물 보상분 빼고 나머지 공공분양 수입에는 뭐 일반 분양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임대주택 매각 수입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뺀 총 사업비가 1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 뺀 나머지가 60이다. 요 나머지 40, 100에서 60을 뺀 요 40이 바로 여러분들 현물 보상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현물 분양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현물 분양 가격을 낮추려면 뭘 늘려야 돼요? 이걸 올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분양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분담금이 줄어들죠. 분담금이.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보상금은 이 총사업비의 구성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양가 또 높아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가를 낮출 수는 없죠. 그죠? 낮출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이 현물 분양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공공분양 수입이 얼마의 분양을 하느냐 LH가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LH는 공공입니다. 공공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근에 있는 다른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는 분양가보다 높게 분양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에 분양한다, 70에 분양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차액 그 부분이 다 어디로 온다? 여러분들의 분담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
100은 아니더라도 95, 90까지는 분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보상에서 보상가 10억이다, 20억이다, 딱 통지받았다 해서 거기서 땡! 이러면 안 된다. 그냥 끝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면 저희 사업구역에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거잖아요. 주저주저 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토지 등 소유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또 그냥 말로는 안 돼요. 확답을 받고 싶어요. 그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안 돼요. 왜요? 저희 토지 등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법인만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미리 다 말씀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각기 생각이 다른 평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시키고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겠다 라는 거를 미리 다 알려주고 간다? 그건 뭐예요? 예. 싸움 하기도 전에 그건 이미 지고 가는 게임이죠. 그죠?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끝낼 수는 없고, 이게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평가를 완료한 그런 지구의 실질적인 감정평가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 보정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인의 적용이 필요한데,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별로 2.4배, 2.37배, 쭉쭉쭉 2.49배 이 정도 표준지의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사실 평가가 됐고요. 현실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평가됐다 해서 저희 구역도 뭐 2.2, 2.4, 2.5 이렇게 나와야 된다 밑에 써 있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지역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저희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현실화율이 높으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감정평가, 정식 감정평가 할 때는 이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게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후도 언제 지어졌냐, 그리고 규모가 얼마냐, 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단하실 때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듯이 빌라 다세대 연립에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의 몇 배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느냐, 여기 나와 있죠. 2.42배부터 해서 여기는 3.17배도 있고요, 뭐 3.29배 이렇게 쭉쭉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작년쯤에 LH에서 저희 주민 설명을 하셨었죠? 그죠? 그때 제가 이거 그대로 그냥 캡처를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 43평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준? 8.7억에서 10.6억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언제 기준 했을 때? 202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제시를 했어요. 맞죠? 저희가 한번 이게 정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거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을 때 저희 구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에 시점 수정 어떻게? 이거는 2026년 그거다 보니까 2029년 맞추게 시점 수정을 했어요. 시점 수정을 하고, 아까 그 밖의 요인 토지할 때 2.23배 막 추측했는데, 보수적으로 그래 2배만 해보자 라고 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저희 43평 했을 때 9.4억에서 11.7억이 나와요. 그래서 LH가 제시한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LH가 제시한 이 금액이 아주 그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다. 분명히 LH가 할 때도 LH 자체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같은 감정평가법인한테 뭐 용역을 줬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요거 가지고 표준지공시가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시점 수정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만 했지만 어느 정도 제시한 금액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진짜 감정평가 시에는 이 그 밖의 요인 부정치를 더 올릴 수가 있죠. 아까 사례에서는 2.2에서 2.4, 2.5까지 했잖아요. 그것까지 올리게 되면 플러스 알파 또 가능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미포함이에요. 만약 여기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토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가격 수준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근린생활시설 45평 기준 했을 때 12억에서 이 정도 14.7억 정도 제시를 했어요. LH에서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12.7억에서 15.4억 충분히 가능하다. 상가도 물론 앞에 단독처럼 2가 아니라 일반적인 2.45를 적용하면 당연하죠. 더 플러스 알파로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독보다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가죠. 한 평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의한 증가도 단독보다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주택 대지 면적 12평에 전유 면적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5천에서 4억 2천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저희 홍제동에 이거랑 똑같은 유사한 전유 면적 20평짜리 다세대 빌라 연립 거래 실거래 전유 단가입니다. 최근 1년 동안 47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가요. 편차가 크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후도 세건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편차는 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9년도까지 시점 수정을 하고 했을 때 전유 면적 똑같은 평형을 계산했을 때 3.3억에서 5.6억 오히려 편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죠. 그죠? 더 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시점 수정만 했을 때 봤을 때는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대 등에 따라서 이 가격 범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례만 논리적으로 잘 잡으면 낮은 가격이 아니라 이 높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LH가 제시한 금액조차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충분히 LH가 제시한 금액까지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거죠. 보상감정평가, 개발이익 배제라는데 이거 무조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가? 굉장히 좀 고민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수행한 신길 2지구 말고라도 다른 구역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아주 낮게 평가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독이나 상가나 빌라 모두 다 충분히 시세 반영 가능하고요. 혹은 더 높게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심공유대 복합사업은 일반 보상하고는 좀 달라요. 왜요? 일반 보상은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LH다. 그럼 LH가 정말 현금을 주고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LH 자금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죠. 근데 저희는 현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물건으로 받잖아요. LH가 돈이 안 나가요. 자기네 자금에 자본 지출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경험상에 따르면 굳이 자기 돈 나가지 않는데 LH가 그 민원 받으면서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느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LH가 높게 평가하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맥스 정말 어디가 꼭대기냐 보상할 수 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부터 필요하다? LH가 생각하는 사업성이 어떻게 분석되었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것만 되면 그 꼭대기까지는 다 평가해도 LH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는 뭐 간단히 지금 복잡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평가는 그냥 저희 평가사한테 그냥 맡겨주세요. 맡겨주시고 아까 그 외의 부분들 있잖아요. 분양가를 어떻게 잡느냐, LH 사업성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사업비, LH가 사업비 혹시 또 좀 더 높게 잡은 거 이런 거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있냐 없냐, 요것만 잘 잡으세요. 그래서 평가는 평가사한테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외에, 그 이후의 업무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제가 마지막에 중요한 걸 했는데 안 넘어가네요. 법인 소개? 뭐 간단히 이거 보세요. 뭐 제가 30년 동안 이쪽에 있다 보니까 뭐 정비사업 쪽으로는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 도심 보상 평가에서는 정말로 담당 평가사의 역량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법인이, 이거는 평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계평가법인이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가면 특히 LH에서 심사를 하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평가사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법인은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그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방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금 설립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됐고 전국에 한 700여 명 임직원이 있고 평가사는 한 265명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신용평가 등급이 AA 뿔인데요. AA 뿔은 1,500여 개, 전국에 1,500여 개 감정평가 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AA 뿔은 저희 법인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2025년 매출액이 저희 한 77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매출액 순위로 보면 전국 1,500여 감정평가 법인 중에서 업계 2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사 뽑을 때 메이저 하시잖아요. 저희 감정평가 법인으로 따지면 대형 감정평가 법인 중에서는 메이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쳤고요. 여러분 뭐 별거 없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됐고요. 사업 시작됐으면 시간은 돈입니다. 빨리 사업 성공적으로 맞추셔서 여러분들 좋은 훌륭한 아파트에 입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심복합사업 감정평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또 앞으로의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대화감정평가법인 강무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가 있기에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는데요. 전국 도심복합사업지 소유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회와 국토부, LH 등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금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주 복지 등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발걸음해주신 전국지역연대 위원장님들 앉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환호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지역연대 신길이고요. 위원장님이신 김명희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2구역 위원장 김명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역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니까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응원 차원에서 공사 석측 방문을 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김은혜 위원장님이 주민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잡고자 고민하시고 발로 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걸음에 전국 연대나 지역 일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존경하는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본산 서측 성공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지역연대 의장님이시자 목사동 위원장님이신 황재성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지역연대 의장 황재성입니다. 흔히 재개발을 정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주거환경을 정비, 개선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가장 최적의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는 딱 두 가지 요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 높이 올려서 일반 분양 세대를 얼마나 많이 확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지은 아파트를 과연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현존하는 정비사업, 민간과 공공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이 사업을 능가하는 정비사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 공사서 측의 이 도심복합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사업 초창기부터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저희 지역을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지금의 고은산 서측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은산 서측 대표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본지구 동의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은 3월 말에 본지구 동의율을 채워서 접수를 하게 되면 7월에서 8월에 본지구 지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5월에 주민대표 구성을 할 예정이고 6월에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월 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을 이끌어온 지도 벌써 어느덧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전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주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 시간 재개발을 기다려왔을 줄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고은산 서측은 재개발이 멈춰서도 늦어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우리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월 중 주민대표 구성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그때 소유주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빠르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가장 잘 이끌어갈 팀을 선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추진일을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켜봐 오셨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오직 재개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추진은 소유주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항상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신속한 추진력과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항상 소통하는 추진이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고 듣고 나누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탁월한 협력 관계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실천하겠습니다. 26년 본지구 지정, 27년 시공사 선정, 설계 공모, 사업 시행 승인, 그 다음에 28년 감정평가, 29년 보상 체결 이주, 30년 철거 착공, 33년 하반기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저희는 고은산 서측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 것이며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군 건설사와 제대로 협의하여 최고의 제안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만을 위해 달려온 저희 추진위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유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오늘 설명회를 더 뜻깊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늘 나눠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고 저희 역시 주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